안녕하세요. 평생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하고 대차게 이혼을 해버린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던 만큼 큰 시련과 아픔을 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싶을 만큼 냉정한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몇만 배는 좋은 사람을 만나 현재까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아픔도 빨리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어떤 이혼의 상처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에게는 현재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 남편을 그냥 남편이라고 표현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와 첫 번째 남편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가끔씩 본인이 잘 알고 지내는 단골집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셰프가 있는데 맛집 좋아하는 저랑 만나면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예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처음 소개를 받을 때 그 셰프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메인 셰프로 일하던 사람이 바로 친한 언니가 말한 사람이었죠. 언니가 워낙에 단골이었기 때문에 그곳 사장님과 메인 셰프였던 남편과도 친해질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우선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게다가 그날 만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던 거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을 좋아한 건 아니었고 첫 만남 때부터 쾌활하고 세심한 성격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라 더욱 마음이 끌렸고요. 이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부터 대시를 해왔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는 거의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사계절 모두 겪어보면서 충분히 결혼 상대자로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끔찍하게 싫지만 그때 당시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설레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바로 추진하기 위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시댁은 조금 의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의 겉모습만 보면 꼭 부잣집 도련님 같아서 시댁도 잘 사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집에 인사를 하러 가니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집은 아파트도 아닌 20평도 안 되는 빌라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서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미리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남편에게 하나 있는 남동생은 직업 군인이라 강원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허름한 집 분위기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이 사람의 돈이나 배경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저를 당황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주방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라 깔끔한 밥 한 상 먹으며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갔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외의 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바로 술상이었는데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는 상치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차림이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는 내심 놀랐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저에게 권하기보다는 시아버지 먼저 혼자서 꿀꺽꿀꺽 술을 마시며 거의 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물어보는 내용은 딱 정말 호구조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두 분 다 살아계시냐,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직장은 뭐 하는 곳이고 얼마나 버는 거냐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거침없는 질문에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라면 내 자식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궁금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다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희의 대화를 듣고만 있으셨어요.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각하게 많이 하신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평소에 시아버지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르셨는지 시아버지가 안주 더 가지고 오라고 하면 더 가지고 오시고 술이 부족할 땐 얼른 슈퍼 가서 더 사오실 만큼 시아버지에게 헌신적이셨어요. 저는 이날 하루 시댁을 처음 겪으면서 느낀 건 거의 시아버지가 이곳의 독불장군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특이한 경험을 하며 시댁에서 첫인사를 마쳤는데요. 그날 다행히도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옛날부터 의류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학원도 다닐 만큼 다니고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더 일찍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었는지 참 한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저희 엄마 아빠는 금술이 참 좋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빠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도 엄마 보고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다며 늘 어깨고 팔이고 다리며 온 몸을 주물러 주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어떤 날은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저와 엄마의 발을 씻겨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아빠 같은 사람 아니고는 결혼을 꿈꿀 수도 없었죠. 근데 저희 남편이 연애를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잘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남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월급으로 버는 족족 시댁의 일부를 보내주고 있어서 더 돈을 못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큰 평수까지는 못 해주시고 32평 아파트를 구해주셔서 거기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가 해준 집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걸 탓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걸 위로해 주었죠. 또 결혼 전에 시댁에 다녀온 이후 남편이 한 말 때문에 더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댁에서 인사를 하고 나온 뒤 저흰 둘이서 따로 술 한잔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남편이 집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죠. 있잖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 집이 정말 잘 살았거든. 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날려버린 게 우리 아버지야. 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돈 믿고 우리 아버지가 한량처럼 술 마시고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도박이랑 투자까지 손대고 나서 그 돈을 죄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거지 같은 집에서 사는 거야. 진짜 우리 아빠만 보면 내 속이 답답해. 근데 또 핏줄을 어떻게 끊어내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곤 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속이 터질 것 같은 날이 한두 날이 아니야. 자기 우리 집이랑 아버지 보고 놀랐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대신 나나 내 동생이 우리 집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없이 살지만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봤잖아. 앞으로는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위로해주며 앞으로 힘든 길을 같이 가줘야겠다 마음 먹으며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내심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요. 사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지만 시어머니는 부잣집 사모님 티가 아직도 나고 있어서 본인도 모르는 고상함이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심지어 피부도 어찌나 뽀얀지 고생한 티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한량인 아버지와 고상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려 고군분투한 남편이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기로 했고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가자는 굳은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 할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저는 아쉽거나 서운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야 있는 사람들이 더 쓰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 돈도 제 돈이 아닌 저희 아빠가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거라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입주를 할 때도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 내가 진짜 장인어른 장모님 보기에도 면목도 없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됐어. 그런 소리가 어딨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면 되고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야. 우리 빨리 벌어서 아빠 도움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난 그거면 돼. 알았어. 그건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노력할 거야. 나만 믿고 와, 자기. 알았지? 알았어. 든든하다, 우리 서방.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다독여가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쁜 천사들이 저희를 찾아왔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남편은 정말 저희 가족을 끔찍하게 여겼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하면서 저한테도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대표님 소리 듣고 돈이 있어 보이다 보니까 남편이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 그 인간의 검은 속내를 못 봤었는지 정말 한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볼 줄 안다는 저희 아빠도 남편만큼은 최고 사익감이라고 늘 인정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사익감을 볼 때 다른 것 안 보셨어요. 성실함과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였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아빠도 이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한순간에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항상 저희를 보기 좋다 여기셨던 저희 아빠가 갑작스런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 제안을 듣고 가장 눈이 휘둥그레졌던 사람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셨거든요. 자, 내가 오늘 너희 부르면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불렀다.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다른 게 아니고 자네 식당이 있잖아. 자네가 하고 싶어하는 식당 말이야. 레스토랑이든 그냥 일반 음식점이든 자네가 하고 싶어하는 식당 차리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장인어른 물어보신 의도가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 들어갈 때부터 와이프랑 약속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장인어른 힘 안 빌리고 저희끼리 무엇이든지 해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으로도 만족해요. 직장도 좋은 곳이고요. 아니야. 내가 뭐 공짜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 드러나 보게. 내가 그냥 줄 건 아니고 투자하는 차원으로 돈을 빌려줄게. 자네만 직장 괜찮으면 뭐하나. 이제는 애도 둘이나 있는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이나 받으며 살 거야. 내가 우리 딸이랑 손주들 때문에 하는 제안이니까 거절 말게. 자, 어서 말해보게. 어느 정도 드는가? 그게 사실 아직까지는 제 식당을 꾸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고. 내가 자네한테 1억 5천을 투자를 하겠네. 이 정도면 큰 규모로는 못 내도 어느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만. 아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 해내 보겠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 출세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됐어. 그 정도 가지고 출세는 무슨. 대신 정말 잘해서 잘 살아야 돼. 남의 밑에서 돈 버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끌고 나가는 게 훨씬 어려울 때가 많은 법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투자야, 투자. 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갚게. 알았나? 그리고 내가 자네한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어. 공짜로 얻은 것은 무엇이든 쉽게 생각되는 법이야.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자네가 나태해질까 봐 내가 다 돌려받으려는 거니까 서운해하지는 말게. 다 자네를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용증도 써야 하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런 건 확실하게 해둬야 하니까 차용증까지 다 써놓고 가게나. 네, 장인어른, 당연하죠. 차용증 쓰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해주신 말씀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자까지 다 같이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저희는 그날 아빠의 투자 약속을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은 차용증까지 쓴 후에 투자금과 함께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식당을 하나 차릴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아빠가 저한테만 해준 이야기인데 저희 아빠는 처음 차용증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심이 아니라 떠본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남편이 혹시라도 아빠 돈을 쉽게 생각하면 어쩌나 싶어서 가볍게 떠본 거였는데 오히려 남편 쪽에서 적극적으로 차용증 양식을 가지고 와서 공증까지 받아와 놀라셨다고 하셨죠. 근데 늘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랑 저희 아빠만큼은 절대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늘상 해왔기 때문에 이번 처사도 그 마음으로 한 것 같아 내심 고마웠어요. 차용증을 써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남편은 투자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금을 같이 내는 것으로 차용증을 썼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빠가 그 사람의 숨통을 좀 열어주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요구할 때만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만 봐도 저희 아빠는 정말로 그 돈을 받기 위해 차용증을 제안한 게 아니라 남편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함이셨던 것 같네요. 남편은 가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멋진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요리 실력도 좋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서 홍보하는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맘카페 같은 곳에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그 뒤로 오픈한 지 1년 만에 줄 서서 먹는 식당이 될 만큼 장사가 잘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남편이 홍보에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한번 음식을 맛본 사람은 몇 번이나 재방문을 할 만큼 요리도 잘했기에 입소문이 금세 날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식당 규모도 커져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8명이나 거느릴 만큼 성공한 대표님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매일같이 직원들과 요리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일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촬영을 올 정도로 식당은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의 규모는 더욱더 커져갔고 남편의 인생은 실패 없이 성공만 있는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성공이 눈앞에 펼쳐지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분명 비싼 차를 보면 여보, 당신도 우리 아빠처럼 외제차 한번 타고 싶지 않아? 우리 성공하면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걸로 하나 뽑자. 아유, 내 주제에 무슨 그런 비싼 차를 타겠어. 나는 그냥 국산차 작은 거 타도 당신이랑 우리 애들만 안전하게 태울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급 벤츠를 뽑더니 점점 명품 가방에 명품 옷까지 치장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꼭 강남 가서 마시고는 술값을 600만 원, 700만 원어치 먹고 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저는 너무 심한 사치에 남편과 자주 다투곤 했었습니다. 아니 여보, 미쳤어? 도대체 누구랑 마셨길래 돈이 이만큼이나 나와? 카드값이 한 번에 600만 원이 결제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이제야 우리 돈 좀 모으고 있는데 벌써부터 나태해지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여보, 당신이 벌어?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왜 이래 짜증나게. 뭐? 짜증나?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돈 좀 반짝 벌게 됐다고 이렇게 변하는 게 어딨냐고. 당신 나랑 아빠한테 한 약속 잊은 거야? 돈 빨리 벌어서 우리 아빠한테 빨리 갚는다고 했잖아.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해. 이만큼 벌었으면 번만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인어른 돈이야 기한 없이 빌려주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깟 1억 5천은 나한테 이제 돈도 아니라고. 그거 금방 벌어서 갚으면 돼. 진짜 너무 변했구나 당신. 알았어 좋아. 금방 모을 수 있다고 했지? 어디 두고 보자고.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정신 차리게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는 남편의 상태를 다 말했습니다. 아빠도 깜짝 놀라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맡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저희 아빠가 제대로 한 방을 먹여주셨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아빠가 집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방문이었기에 내심 깜짝 놀랐죠. 근데 저희 아빠가 다짜고짜 하는 소리로 인해 아, 아빠의 참교육이 시작되었구나 싶었답니다. 자네, 때깔이 아주 좋아 보이네. 요즘 장사 잘 되는가 봐. 아, 예, 장인어른. 장인어른 덕분에 식당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자,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돈도 다 모았겠지? 내가 급히 사업 자금으로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좀 1억 5천 보내게나. 5년 내내 성공해서 크게 식당 확장했으면 그 정도는 모았을 거 아닌가. 저번에 보니까 TV에도 나온 것 같더만. 그럼 아주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네? 아, 장인어른, 그게 돈을 좀 모으긴 했었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식당에 투자한다고 거금이 좀 들어가서요. 죄송하지만 기한을 좀 주실 수 없으실까요?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내가 달라고 할 때 주기로 약속된 거 금세 잊었나? 아직 차용증도 들고 있을 텐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시간 조금만 주시면 빨리 돌려드리겠습니다. 됐고, 그럼 일부라도 내놓게. 당장 1억 5천이 안 되면 되는 만큼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그게 지금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정말로 급하게 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급히 썼어요. 뭐야? 자네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며 자네 집 밖에 있는 차가 다 명품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자네 왜 이렇게 변했는가? 옛날에는 내가 차를 한 대 사준다고 해도 그렇게 거절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됐고, 나는 그 돈 무조건 받아야겠네. 더 오래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자네 차를 팔든 옷을 팔든 다 팔아서 일주일 이내로 무조건 그 돈 만들어서 내 앞에 가지고 와. 저희 아빠는 크게 호통을 쳐놓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내심 남편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 날뛸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빠가 가자마자 남편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의 사치로 인해서 집에 모아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끔 해줘야겠다 싶어서
아빠에게 SOS 요청을 한 거였는데 아빠가 딱 알맞은 조치를 해주신 거였죠. 아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저는 따로 통화를 했는데 사실 저희 아빠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한번 겁을 주고 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강하게 나오셨던 거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저한테 권한을 줄 테니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고 하시기에 저도 저의 방식대로 나갔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할 거야? 아빠가 당장 돈 다 갚으라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그동안 당신이 사치 부리느라 우리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써대지 말랬잖아.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완전히 미쳤었나 봐.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장인어른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기간만 좀 연장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만들어 볼게. 사치도 안 부릴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한 번 변한 사람이 두 번은 못 변하겠어? 아니야. 나 진짜 이번엔 안 변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각서 써. 앞으로 다신 변하지 않겠다는 각서랑 번 돈의 몇 퍼센트는 꼭 저축해서 아빠한테 갚고 그 외 필요한 돈은 나한테 용돈 타서 딱 그만큼만 쓰겠다고. 알았어. 알았어, 여보. 그렇게 할게. 남편은 다행히도 평소에 아빠를 많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빠의 작전이 잘 먹혀들었고 저도 제대로 남편에게 한 방 먹여주며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저희 아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나중에 달라고 할 때는 꼭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 뒤로 한 2년 정도는 남편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효 기간은 딱 2년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저 몰래 비자금을 챙겨두었는지 슬금슬금 다시 사치 부리던 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잦아지고 있었을 즈음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 쪽에 크나큰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의 암과 아빠 사업의 큰 어려움이었죠. 먼저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게 되면서 저희 친정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았어요. 다행히도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모두 완치될 수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의 머리는 다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비슷한 시기에 아빠 사업이 갑자기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함께 일하던 직원의 횡령까지 겹쳐 무너지기 시작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아빠는 완전히 기울어진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현재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가면서 회사를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 아빠가 사업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남편한테 돈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말 좀 해서 그 돈 좀 받아와라. 보니까 여전히 가게 잘 돼가고 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모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그 돈 좀 받아다오. 근데 나도 내심 서운하구나.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 않을 텐데 연락 한 번 없이 아무런 소식 없는 게 솔직히 괘씸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뭐 어쩌겠니. 사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네가 잘 말해서 좀 받아와줘. 네, 알겠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 가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 요즘 힘든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이번에는 진짜로 이자까진 괜찮으니까 1억 5천 원금이라도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시네. 뭐? 아니 이게 또 갑자기 무슨 경우야? 나한테 그 돈이 당장 어디 있다고? 진짜 장인어른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이 먼저 차용증 쓰고 당신이 먼저 다 쓴 조건들 아니야.
게다가 아빠가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 잊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위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인간이 추잡해도 정도가 있지. 당신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하다못해 차라도 팔아서 아빠한테 드릴 수 있는 거잖아. 뭐야? 아니, 사업하면서 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 몰라. 나 지금 당장 차 팔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신데?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치가 떨렸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실망감이 컸습니다. 당신 진짜 완전히 변해버렸구나. 그전에는 우리 아빠 무서운 줄도 알고 살던 인간이 왜 이렇게 변했니? 됐어. 다 필요 없고 나 우리 모은 돈 아빠한테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미쳤어? 그 돈을 왜 장인어른한테 주는데? 줄 거면 네 돈 가지고 줘. 우리가 모은 돈에서 내 지분이 얼만데 그걸 장인어른한테 주겠대? 주기만 해봐. 바로 이혼이니까. 야, 나도 너랑 이혼하고 싶어. 너란 인간 진짜 치가 떨린다. 알아? 그리고 왜 그게 대부분 네 지분인데? 거기에 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 그동안 식당에 돈 필요하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나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해? 그게 다 나 혼자 살자고 한 짓이냐? 다 우리 가정 지킨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웃기지 마.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해졌으니까. 당신 각서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돈 빼돌려서 사치 부리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것도 다 우리 위해서 그런 거니?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이, 몰라. 어쨌든 당장은 보낼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이 괘씸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남편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을 전해 듣고는 뒷골이 땡겨 죽을 뻔했어요. 이 일은 저희 엄마한테서 전해들은 사건이었는데요. 남편은 저와 싸운 뒤에 갑자기 저에게 말도 없이 친정집을 방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사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당황한 기색 없이 평소처럼 대하면서 아빠의 사업 얘기를 한 번 더 꺼냈다고 하셨죠. 그때 남편의 대답이 정말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자네 왔는가?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다던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장모님, 밥은 됐고요. 지금 암 걸리셨다고 하는데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지 뭐.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든 과정만 지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네. 근데 지금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네 장인이 더 문제야. 자네도 들었겠지만 전에 약속했던 돈 이번에 좀 보내주게. 그래야 자네 장인이 살아. 엄마는 여기까지 정말 좋은 말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남편의 대답은 단언컨대 이 사람을 겪으면서 처음 듣는 말투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 진짜 또 귀찮게 하네. 아니,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보자마자 돈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야?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자네 힘들 때 자네 장인이나 나나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나 참 생색내는 것 하고는. 아니, 그럼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그런 것도 하나 못 해줍니까? 오히려 지금 두 분이서 하는 짓이 딱 줬다 뺏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어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줬던 돈 다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몰상식한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잠자코 안방에 있던 아빠가 갑자기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방으로 나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방으로 가서 굵은 소금을 가지고 와 남편에게 확 뿌려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야, 이놈아. 너 지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무슨 행패냐고. 네가 아주 이제는 사람 되는 걸 포기했나 보구나. 이 배은망덕한 놈. 썩 나가. 당장 나가.
아니, 여보세요, 장인어른. 좀 진정 좀 하세요. 제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지, 원. 돈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좀 깎아주십시오. 솔직히 1억 5천 다 받아낸다는 거 좀 치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1억으로 해주시죠. 1억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남편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저희 엄마는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빠가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곧바로 아빠는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고개까지 뒤로 젖혀가며 깔깔 웃어댔고 이어서 아주 통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냐? 우리 딸이 나한테 돈 다 보냈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 나한테 다 보냈다고. 이제 어쩔래? 나는 다시 줄 생각도 없는데. 뭐라고요? 돈을 다 보냈다고요? 그래, 다 보냈다고. 왜, 꼽냐? 근데 나는 받을 거 그대로 받은 것 뿐일세. 자네가 직접 자네 손으로 쓰지 않았나? 1억 5천에 이자까지 다 쳐서 주겠다고. 나는 그거 그대로 받은 것 뿐인데 문제 없지 않나? 근데 나는 거기에 이자는 빼줘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원금을 깎으러 찾아와? 자네가 사람인가? 그러면서 행패를 부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썩 꺼져. 저희 아빠는 한참을 비웃어주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황당해하는 얼굴로 열이 잔뜩 받았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또 물러날 저희 아빠가 아니기에 소금을 더 챙겨와서 막 뿌려버리며 남편을 내쫓았다고 했죠. 근데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서 나올 때 정신 차리고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에게 대한 분노를 품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친정집에서 그런 행패를 부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분노한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며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깡패짓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제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예상이 갔고 저한테도 다 계획이 있어서 남편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있는 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너 미쳤어? 네가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그 돈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보내? 네가 뭔데 내 돈을 마음대로 쓰냐고. 왜? 왜 그게 네 돈인데? 나는 우리 아빠한테 줄 돈 보낸 것뿐이야. 네가 그 큰 돈을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벌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개기네. 미쳤어 너 지금? 미쳤냐고? 미친 건 너겠지. 어디 그렇게 꼬우면 법대로 나가보시던지. 누가 미쳐서 잘못한 건지 다 따져보자고. 그리고 너 지금 내 머리채 잡았지? 이거 지금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어. 어디 애들 보는 데서 더 하고 싶으면 해봐. 저의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당황하며 아이들이 있는 쪽을 쳐다봤고 아이들은 울면서 아빠를 말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만류에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제 머리채를 탁 놓으며 이 재수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내가 빨리 이혼해버렸어야 했는데. 아우, 내 피 같은 돈.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경찰서에 남편을 신고해버렸어요. 제 머리채까지 잡은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아예 이혼할 생각으로 곧바로 신고를 해버렸죠. 그 뒤로 남편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여기 들어올 때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으니까 내 집이잖아. 그건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할 테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참네, 나가라면 누가 못 나갈 줄 알고? 걱정 마. 나도 이제 이 집은 진절이 나게 싫으니까.
이 집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을까 봐? 나 이제 옛날에 그 찌질했던 인간 아니라고. 이 거지 같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남편은 저에게 가짜는 소리를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정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거머리처럼 안 들러붙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이후에는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 싸움 끝에 나온 결과로는 이혼에 있어서 제 문제는 하나도 없어서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이혼한 후에는 저는 남편이었던 인간이 너무나 미워서 제발 그 인간의 식당이 망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년 뒤에 박수치며 잔치를 벌일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냈던 전 남편 가게에서 매니저를 오래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전 남편의 실상이 직원들한테서 고발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전 남편이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직원들 기강을 잡는다고 괜히 엎드려 뼈처리 시키거나 기합을 주고 있었는데 그걸 그 직원들이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임금도 제때 안 줘서 큰 반발을 샀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전 남편이 유통기한 지난 걸 괜찮다고 며칠 더 쓰라고 한 말들을 다 녹음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전 남편의 사업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은 새로 들어온 결혼할 남자가 있는 여자 직원에게 수시로 찝쩍거리면서 수시로 여행 가자, 사랑한다, 그 남자 버리고 나한테 와라 등등의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걸 그 여직원이 참지 못하고 전 남편이 보낸 문자를 다 캡처한 뒤에 고발을 하면서 전 남편은 완전히 몰락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망하길 기도했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어 놀랍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국 자신이 판 무덤에서 본인이 빠져 죽은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12살 된 아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와서 저에게 전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인지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 때문에 아빠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건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끔씩 시댁에도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건 정말 아빠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때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셨던 친할머니를 보러 간 것뿐이었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착하고 천사 같았던 사람이 아이들의 친할머니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할 때면 한 번씩 보내주곤 했었어요. 근데 친할머니 집에 다녀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빠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아빠가 말해줬는데 아빠 위암이래요. 어머, 뭐라고? 위암? 얼마나 아픈 거래? 너 그래서 아빠한테는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어? 아니요. 뭐? 그럼 뭐라고 했는데? 아빠 암 걸렸다고 하길래 아빠한테 그럼 암 걸렸다고 우리 엄마랑 우리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엄마 때린 것도 나 다 기억하고 옛날에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울면서 아빠가 외할머니 보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아빠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왔어요. 뭐라고? 유성아,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너한테는 너네 아빠잖아. 몰라요. 저한테는 이제 아빠 없어요. 아빠 싫고 미워요, 저는. 저는 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못난 아빠를 알게 한 제가 참 한심하기도 했었죠. 전 남편은 그 뒤로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아이들 때문에 가끔 전 시어머니와 연락하면서 들은 바로는 수술을 하고 암은 잘 완치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식당 사업은 재기가 어려워졌고 그 근방에는 전 남편의 횡포가 다 알려진 바람에 취직도 어려워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네요. 저는 왜 진작에 전 남편이 위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냐며 전 시어머니께 여쭤봤었어요. 그 사람은 밉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 싶어 전 시어머니가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제가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조차 안 하신 듯 했어요. 저에게는 여전히 참 고마운 분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의 인생 몰락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지만 사실 이혼한 뒤로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직장에서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직장에서 오래 겪으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연애를 하다가 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초혼이라서 아이가 없어 우리 아이들을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워주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잘 따르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인생도 다시 평온을 찾게 되어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은요. 여러분도 저의 어려운 마음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저와 새 인생을 시작해 준 제 지금의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저 같은 아픔 겪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